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책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로 이제 예전 책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긴 하는데 오늘도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시 아마 필요에 의해서 다시 개정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어떤 책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네, 그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요. 마케팅 구루라고 불릴 만큼 아주 뭐 이 분야의 신화적인 인물인데 이 세스 고딘이 거의 뭐 지금 한 20년 거의 뭐 20년 다 됐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저 대평원 이런 평원에서 소가 탁 지나가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너무너무 반갑다 이거죠. 신기하고. 근데 그 소가 10마리, 100마리 이렇게 계속 지나가는 거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보랏빛 소가 딱 본다면 어떨 거 같냐 이거죠. 보랏빛으로 보면 너무 신기하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팔 때 리마크업을 해야 된다. 뭔가 사람의 주목을 끌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라. 차별화해라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 있는 이제 제품이 되고 가치 있는 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보랏빛 소처럼 리마크업을 하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리마크업의 반대말이 뭐냐 이거죠. 주목을 끄는 반대말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 좋다라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리마크업을 해야지, 결국 차별화를 해야지 결국 이게 마케팅이 성공한다. 네. 이렇게 봤고, 자 결국 그것들은 이제 하나의 상품에 적용된다면 이제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사람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의 공장의 톱니바퀴,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호환 가능한 그런 부품이 아니라 네. 린치핀이 돼야 된다 이거죠. 린치핀. 린치핀은 뭐예요? 린치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퀴를 이제 축에 고정하려고 왜 바퀴 살이 딱 이게 바퀴통에 모여가지고 할 때 그 바퀴를 축에 고정시키는 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죠. 그 하나 들어있는 거. 그렇죠. 핵심 축.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랏빛 소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 특히나 왜 이제 최근에 이 책이 다시 나오냐면 결국 지금 AI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하지 않느냐. 네. 네. 그럴 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방법이 있다 이거죠. 이미 바로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라. 그 어떤 존재? 린치핀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책 제목이 린치핀인 거죠. 다 하고 싶지. 근데 그게 되나? 누구나 다 린치핀이 되고 싶지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정박님도 정프로님도 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린치핀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나는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AI 시대가 오면 내가 혹시 부품처럼 교체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함이 있으세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나는 뭐 그럴 리가 없어요. 정박님은 어떠세요? 정방님도 그럴 리 없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만 결국 이제 이 책의 내용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또 제가 여기서 연상되는 이야기들을 또 떠올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두 분하고 같이 또 막 이제 서로 또 주고받고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결국 뭐 이 린치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결국 뭐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인데 모든 사람의 마음속은 천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 천재를 끄집어내느냐 못하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지. 누구나 마음속에 천재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이런 겁니다. 린치펜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보통 천재와 범인, 보통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천재가 따로 있고 범인이 보통 사람 따로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좀 온건하게 어떤 글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은 천재와 대중이 있고 엘리트와 대중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하루에 천재인 순간이 있고 누구라도 하루에 멍청한 바보가 되는 순간도 있다 이거죠. 천재는 그런 천재인 순간을 좀 더 넓히고 바보가 된다는 건 그런 순간에 좀 더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항상 천재라고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천재가 되는 순간이 있고 바보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천재가 되는 순간을 더 넓혀내고 그 순간을 많이 가져내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 거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천재가 들어있고 머릿속에 천재가 들어있는데 이걸 끄집어내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린치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라도 그런
핵심 축,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세상, 지금까지 사회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톱니바퀴의 인간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세뇌된 게 벗어나가지고 결국 이제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요? 예술가가 된다. 그 예술가라는 게 막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뭐 음악 작곡하고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누구든지 삶의 문제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술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을 해야 된다? 이제는 감정 노동을 해야 된다. 감정 노동을 하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감정 노동을 보통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어떤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자기 마음을 죽이고 웃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소진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바로 세스 고디는 여기 린치펜에서 그게 아니라 감정 노동은 감정을 써서 일하는 거다 이거죠. 감정을 써서 무슨 네. 말이냐면 그냥 주어진 매뉴얼과 이런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장 내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뭐 1인 기업을 하든 아니면 여러 사람을 만날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보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감정을 쓰라는 거예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우리가 어떤 뭐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갖고 말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떨 땐 그런 거잖아요. 앵무새처럼 계속 이야기할 때 나를 지금 인간으로 대우를 안 해주나? 이 무슨 그럴 때 제일 화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감정 노동을 하면 그런 걸 하면 누구나 이제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막 이 사람의 지금 일자리를 기계가 AI가 대체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압박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바로 사람과 사람을 그 조직하고 연결하는 인간관계의 기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상호작용하는 감정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로 변화를 주도한다면 그 사람의 자리는 항상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일종의 뭐 예전에 경영학에서 휴먼웨어라고 하는 말을 하죠. 네. 왜 우리가 예전에 하드웨어 하잖아요. 하드웨어는 제품 자체의 성능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 기계와 인간의 어떤 관계 여기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이제 린치핀이 된다. 휴먼웨어가. 휴먼웨어라는 저 거. 진짜 요즘에 사람들이 이 AI가 너무 빠르게 우리 일자리를 위협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AI와 싸워서 이기는 법이라고 저한테는 읽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럼 휴먼웨어를 잘 발달시키면 되겠네. 네. 휴먼웨어. 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우의 일도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거 많이 봤죠.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그래도 시간 있다고 생각했던 네. 게 일반적인 말하기는 AI가 할 수 있어. 하지만 감정을 담는 일은 AI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다 해? 그걸 하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서 큰일 이제 큰일 났어요. 아니 근데 그 우리 저 지난번에 나오셨던 모종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결국 AI는 시각과 청각 정도를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간다고 합니다만 제가 청각용이거든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뭘 담아낼 수가 향기를 있지 않을까 담아야지. 향기 그렇게. 일당백 최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결국은 AI가 네. AI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의 방식이랄까 이렇게 보면 AI는 시스템적이거든요. 어떠니 저떠니 해도 일단 AI가 되려면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갖고 조직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고 네. 인간이 AI하고 그래도 다른 점은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은 결국 인간은 일종의 브리콜라주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브리콜라주? 그게 뭐예요? 브리콜라주가 이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 했던 말인데 네. 결국 뭐라고 할까? 일종의 임기응변도 되고 주어진 것들을 이 용도인데 이 용도를 전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 어린아이들 보행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타는 보행기. 그 어린아이들 태우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들이 그게 물건도 싣고 네. 장바구니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보행기용으로 쓰게 예. 되잖아요. 이 용도였는데 이 용도를 다르게 바꿔 쓸 수 있는 임기응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적인 어떤 방식하고는 브리콜라주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르죠, 그죠?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린치핀이 된다는 거는 AI가 할 수 없는 것들. 결국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이 세상에 결국 소란을 피우는 인간이 되어라. 좀 떠들썩한 인간이 되어라. 소란을 피워라? 예, 근데 뭐 소란 피운다는 게 물리적으로 막 사람을 위협하고 막 사회를 막 뭐 큰일 나면 그러면 안 되고 결국은 유쾌한 어떤
뭔가 유쾌한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 유쾌한 어떤 소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게 결국 하나의 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예술이라는 게 결국 뭐냐?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이 삶을 지금 이것만이 진실인가? 이게 다른 뭔가 그늘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다각도로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항상 성찰할 수 있게 만든 게 예술이라고 한다면 네. 바로 그런 존재가 린치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하면 됩니까? 린치핀이 중요한 거 알겠고 린치핀으로 사는 게 좋은 것도 알겠고 좋습니다.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럼 뭐 방법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방법들을 다 알려주면 또 이 저희가 몇 개는 알려줘야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먼저 거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네. 일단 네. 바로 이제 방법을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안다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까지의 사회가 어떻고 지금까지의 인재가 어떻는지를 먼저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제시한 아까 좋습니다. 말씀드린 네. 감정 교육이랄까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이 왜 예술가인지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도발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기계의 얼굴 없는 톱니바퀴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화두로 던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평범하고 직장 다녀가 좋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다가 뭐 정년까지 잘 채워가지고 뭐 그다음에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고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우리는 세뇌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는 천재다라고 이제 여기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천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천재라는 것들이 아주 뭐 우리하고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어떤 문제점, 상황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결국 천재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항상 천재처럼 행동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네.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제 연구소에서 퇴근을 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매일 그 집 찾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아, 길치예요, 완전. 네. 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가끔 천재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중요하긴 한 거죠. 우리가 천재와 엘리트와 평범한 사람과 대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간혹 가다가 우리도 한 번씩은 천재적인 발상이 번뜩번뜩 나온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좀 세뇌되고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를 좀 두렵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 열등감이랄까 우리 속의 두려움이 이제 우리를 지혜를 덮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천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너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한 번씩 번뜩번뜩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천재성이 그렇게 있는데 이런 발현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느냐? 결국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그 유명한 그 네오 있지 않습니까? 네오. 매트릭스. 아, 네네네. 네. 시스템에 들어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 스테이크도 가상의 그거지만 똑같이 맛이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스템에 안정을 준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 시스템에 안정을 준 대신 그 영화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 무슨 그죠? 그 캡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있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대신에 우리가 가진 천재성이랄까 여러 가지 예술적 마인드를 빼앗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 뭐 도대체 예술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우리가 가진 천재 예술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피카소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피카소? 네. 피카소. 우리가 피카소를 뭐 최고 천재라고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미술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뭐 처음 피카소 그림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천재라고 부르지? 저도 사실 아니 이걸 그림이라고 하면 그냥 그때 유치원생도 이렇게 그리면 잘 그리는 거 아니냐?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피카소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기차칸에서 만나갖고 물어봤다는 거죠. 네. 선생님 작품은 아니 그렇게 선생님 천재라고 하는데 왜 작품에 나오는 그 여성들이 막 그 뭐 뒤죽박죽이냐 막 얼굴이 뭐 이렇게 옆모습 저렇게 앞모습 다 예.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왜 좀 비틀고 왜곡하지 않고 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피카소가 막 웃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뭐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지갑에서 자기 부인 사진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딱 이제 보는 거죠. 당신 그림에 울퉁불퉁한 처녀들 말고 우리 이 사진 봐라. 이 우리 부인 예쁜 우리 부인 사진 봐라. 보이는 대로 좀 이쁘게. 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이런 있는 그대로 그려달라 이러니까 피카소가 했던 말이 정말요 하더니 당신 아내는 당신의 부인은 아주 작고 평평하군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사진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아주 작고 평평하군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막 이런 사진이. 거냐? 네, 그걸 말하는 거냐? 당신 부인은 아주 작고 평평하군요. 이게 있는 그대로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고 말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보자 이거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것을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경우는 다르게 본 거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그냥 앞면에 봤다. 그냥 그리는데 이 피카소는 평면에 입체의 사람을 그리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앞도 보고 옆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해가 그 사람을 탁 보여줬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큐비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세상을 그려내는 방식에 완전히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단계 또 다르게 바라보게 했으니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술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결국 우리가 천재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현실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힘 그거를 이제 우리는 천재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냥 공장에 톱니바퀴처럼 주어진 대로 열심히 따라라 이랬는데 맞아요. 문제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뭐 항상 지금 요즘 뭐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세수 고딘에 따르면 이제는 시스템에 잘 적응한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안전과 보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안전이랄까 뭐 여러 가지 생계를라는 걸 보상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사라지지 않냐. 지금 대기업에 정년이 보장됩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철밥통이라는데 항상 흔들리고 있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누구나 다 천재고 누구나 다 예술가니까 지금 다 일을 때리치우고 나는 예술가 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의심을 품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나는 이제 하겠다라고 서문에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말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대단히 공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느껴야지 결국 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가야 되냐 이걸 알게 되니까 네. 기존 시스템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온 시스템은 쓰레기다. 더 이상 이제 수선할 수 없는 옷가지다. 당연히 작동하리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최근에 우리도 뭐 아주 급격한 정치 변동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네.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규칙과 관행이라는 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민주주의 체제가 불안정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냉정히 말하면 바로 이런 거죠. 중산층이 분해가 되고 있으니까 안정적인 일자리 시스템이 지금까지 중산층을 만들어왔던 20세기 중산층을 발명했던 시스템이 더 이상 자리를 못 주고 있다 이거죠. 예전에는 GDP 성장률이 1% 올라갈 때마다 일자리 10만 개가 나왔어요. 좋은 일자리. 네. 지금은 1% 올라가도 그거 안 나와요. 네네. 10분의 1도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중산층들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안정성, 양극화의 심화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많은 물질과 많은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누릴 때 가능하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지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해결된다 해도 그건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리 일자리, 우리 개인의 삶 자체도. 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먹고 이대로 있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많은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남의 조롱과 그리고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나서서 뭐 하다가 욕들을 먹지 않을까 모난돌이 정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겁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겁에. 그래서 결국 뭐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관성대로 살아가는데 냉정하게 생각하자. 시스템은 언제든지 사람들을 장기판 위의 졸처럼 하찮게 여기고 필요할 때만 소모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냉혹한 현실이다 이거죠. 그럼 뭐 우리가 다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직에 내가 30년을 몸을 담갔는데 조직은 나에게 한 신짝처럼 버렸다. 네.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어떻게 30년이나 조직에서 있을 수 있었냐고. 그
조직의 노예가 된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30년간. 이 정도로 지금 그런 좀 희화화된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 이제는 자기만의 지도, 남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가 걸어가지 말고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당신들이 스스로의 어떤 예술을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방송하면서 네. 일관된 주제 같습니다. 예술을 창조해야 된다.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결국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농업 사회가 있고 산업 사회가 있고 또 탈산업 사회가 있고 지금은 하나 예술 사회로 가느냐. 네. 그게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강을 바라볼 때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을 네. 바라볼 때 예전에는 그냥 생활의 수단으로만 바라봤잖아요. 자, 한강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길어 오고 뭐 여름 되면 가서 멱도 감고 이런 식의 생활의 이제 수단이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됐어요. 산업화 시대에서 한강은 이거는 한마디로 산업적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 공업 용수도 되고 또 다리를 놓아가지고 교통 서로 교역이 활발해지고 이거 산업적 관점,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댐 네. 만들어서 또 전기 뽑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예술의 관점을 온다는 거죠. 물론 예술하고 아직까지 이게 뭐 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전망이 좋다. 조망권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아파트에 그런 것들이 80년대는 크게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강변 아파트, 한강 프리미엄. 한강 보이냐 안 보이냐가 네. 1억 2억 차이가 막 지금은 10억 20억 차이도 그렇죠. 나고. 네. 그럼 결국 뭐냐면 뭐 여러 가지 경제도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사람들이 강을 신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직 섞여 있습니다만. 왜? 그냥 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사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 비싼 아파트 그러니까 왜 한강 보이면 15억이고 안 보이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브랜드인데도 10억밖에 안 하냐. 한강 보는데 5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는 거지. 아, 한강이 보이는 게 아름답다. 산이 보이는 게 아름답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 보이는데 갑자기 5억을 더 달래. 옛날 같은 80년대 말도 안 되는 아유, 얘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평수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강이 보이는 것,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에 내가 그만큼 값을 지불한다는 네. 거는 네. 옛날 산업화에선 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술이 결국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심미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그게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을 창조라는 말은 그것이 막 우리가 꼭 그림을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가 돈을 벌고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이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때 그 예술적인 관점을 적용해 볼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왜 기분이 좋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른데 대부분 예술 작품을 보고 좋다라는 건 대부분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술에 무이해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은 이해득실을 넘어선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관심, 이해를 넘어서는 네. 무관심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결국 이 예술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돈 벌어야지 유명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이 예술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 이런 느낌, 이런 뭔가 음악적인 형상화, 미술적인 형상화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이럴 때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드는 정말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오히려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나의 어떤 내가 조직에 있든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난 린치핀이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에게 이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너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뭐냐 이거죠. 예술가가 물론 예술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다는 예술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뭐 그렇게 돈을 버는 유대한 예술가는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예술가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을 그냥 퍼붓는 거죠. 화폭에 네네. 쏟아붓던 원고지에 쏟아붓던 아니면 뭐 음악 오선지에 쏟아붓던 그리고 그것은 선물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냥 나눠준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바꾸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꾸신 사람이 또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베풀어라. 그런 다음에 자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뭐 그 최근에 어느 초등학교 가서 간단하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런 책의 어떤 구절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걸 잘 기억하느냐, 잘 외우느냐, 잘 외우는 암기에 뭐 비법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도 그렇게 잘 외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예를 들어 동화 구연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좀 했던 게 왜 잘 외운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할 때 잘 외워지더라고요 했거든요. 이걸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걸 누군가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말을 해줘야지. 내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지. 이렇게 뭔가 알려줘야지 전달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줘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게 오히려 내한테 더 잘 남고 나는 기억이 더 잘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배워서 남 주자란 말이 그게 진짜 남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남는 거다. 정프로님 맞아요? 어때요? 이건 뭐 100% 맞는 거예요. 100%예요? 예. 이게 저도 이제 잘난 척하고 싶어서 외운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예. 홍진의 무친 분내 인해생의 어떤 너가 맨날 옛사람. 외우는 이거만 해? 왜냐면 그때 외운 게 이거야. 그때 외운 게 이거야. 아재 봐라 승아재. 그냥 어느 방송 가서도 계속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천운군 여부 없이 검은소로 파실 가니 캄캄하지 아니한지 그렇게 발걸하고 쐐기 볕따랐지요. 볕따라 심영경도 오늘 이거는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때? 네. 선생님. 아니 근데 애들끼리 약간 외우는 걸 경쟁이 좀 있었어. 애들한테 네.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뭐 육룡이 나르샤부터 해갖고 하여튼 문학 작품들을 맞습니다. 외우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오타쿠가 되는 심리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비생산적인 정보다.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 네. 오타쿠가 막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위축감을 느껴요. 일단 뭐든지 간에 정보를 내가 모르는 뭔가를 갖고 있다는 사람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우려서게 됩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서울 1964년 겨울에 그 소설에 나오잖아요. 나는 서울역 공중화장실 몇 번째 칸에 무슨 낙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우월성이 돼요. 이 정보라는 게 그런 게 성격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참 그런. 네네네. 네. 아, 앞으로 그래서 저는 써먹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려는 마음으로 책을 읽거나 뭘 공부를 했을 때 훨씬 더 나 스스로에게 더 잘 기억이 되고 네. 잘 남더라. 네. 그러니까 바로 예술가가 되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술가라는 것은 나의 열정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주고 싶다. 이 느낌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만들면 지금까지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위해서 참 내가 직장에서 하루에 10번이라도 사표를 쓰고 싶은데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스스로 그걸 깔아앉히고 또 우리가 여기 나가면 너 지금 뭐 먹고 살래? 큰일 난다. 계속 여기 다녀야 된다. 그런 세뇌, 협박, 해유, 시기 이런 데서 이제 그 시달리고 있는데 그 시대는 이제 종말이 왔다. 이제 당신이 린치핀이 되는 시대가 온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드는 선택을 하라. 이게 예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우리 고명환 작가의 이야기하고 뭐 좀 그런 비슷한데 비슷하네요. 이 고명환 작가님 책에 보니까 그 바로 이제 그 세수고딘 책을 읽었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책은 이제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해야 된다. 이제. 뭘 선택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매뉴얼이나 훈련 방법은 여기 없다 이거예요. 이걸 따라갖고 이거대로 하면 매뉴얼 훈련 방법 이건 없다 이거죠. 네. 이 책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세상의 규칙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화를 알아야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변화를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각각의 일에 적용해가지고 네. 바로 이 세상에 반드시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린치핀 같은 필수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 이 책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 책을 하면 갑자기 내가 이 분야에 린치핀 된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맞는 키는 없고 네. 매뉴얼 훈련 방법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이런 건 없고 결국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 절대 좌절하고 낙담하지 마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예술가의 감성과 천재의 어떤 지성은 다 숨어 있는데 그것들을 항상 두려워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 내가 하는 일과 다른 방식으로 벗어나면 또 누가 욕하지 않을까 또 내가 꾸지람 듣지 않을까 이게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도마뱀의 뇌라고 합니다. 항상 불안을 느끼는 이 도마뱀의 뇌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그러는데 네. 절대 그게
굴복하지 말고 이성의 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책을 뭐 쭉 보다 보면 결국 지금까지 세계 결국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변화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잡아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를 이제 이 사람은 공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금까지의 세계. 네, 그러니까 이 공장은 뭐냐? 물건을 만들어내고 보험을 만들어내고 웹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의료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이 공장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장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공장은 딱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원료가 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 일련의 과정을 따라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마지막 완제품이 딱 나와야 되는, 어디에는 사람을 얼마를 배치하고 네. 어디에는 뭐 재료를 어느 정도 투입하고 시간은 어떻게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정확한 어떤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이 시대를 이끌어 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일꾼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매뉴얼대로 공장에서는 일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시간을 충분히 지켜내고 주어진 어떤 매뉴얼을 따르고 규칙에 잘 순응하는 일꾼. 그래서 여기서는 총명함도 필요 없고 창조성도 필요 없고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모험심도 필요 없고 그냥 착실히 공부해가지고 온순 착실하게 규칙 잘 따르고 시간 잘 지키고 아침 몇 시에 나오고 저녁에 퇴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로 이제 우리는 일자리도 주고 뭐 의료보험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도 준다.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시대에서는 우수한 인재, 엘리트 인재가 뭐냐면 시험만 잘 치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특징이 두 가지 있죠. 일본에 제가 사카야 다이치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이란 게 뭐냐 이거죠. 시험을 잘 친다는 거. 시험은 반드시 시험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는 사람은 잘 치는 성적이 좋은 사람은 해답이 문제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나중에 사회 나오면 있잖아요. 해답이 있을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아리송한 문제는 절대 도전을 안 해요. 근데 우리 현실의 90%는 우리가 현실에 기업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하든 90%는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시험만 잘 치는 사람들은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도전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분명히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문제만 취급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요령이 발달했다 이거. 시험을 잘 치면 요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요령? 시간 배분을 잘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라. 그래서 대충 우리 예전에는 사지 쓴다 할 때는 1번이 몇 개 나오면 아리송한 문제는 2번이 적게 나오면 2번을 이런 식의 출제자는 항상 그 배분을 한다. 사지 쓴다. 그리고 요령의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붙잡았다가 나중에 쉬운 문제 그렇죠. 못 쓰면 점수가 안 나온다. 이 요령이 발달했거든요. 이런 요령을 가르쳐주는 나라가 한국, 일본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요. 수학 성적이. 네. 유럽이 성적이 안 좋은 이유 첫 번째부터 푸는 거예요. 미국하고. 쉽고 어려운 거 아니고 1번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할 수 없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회인이 된 뒤에도 이 사람들은 쉽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차별을 안 둬요.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오는 문제대로 푸는데 이렇게 요령을 발달한 엘리트는 무조건 여러 문제 있을 때 경중을 안 따지고 쉬운 문제부터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변에서 우리 사회의 최고 엘리트인 참 고위공무원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게 되느냐면 아주 극소수만 자기 의견을 밝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냐면 바로 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잘 본 사람들. 시험 잘 본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시험 잘 본 사람들이겠죠. 다 고시 출신들이고 다 네. 박사들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도를 항상 파악하려고 그러고 요령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일단 쉬운 문제 지금 빨리 눈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리라고 이러다 보면 진짜 전술은 잘하는데 전략에서 이게 좀 큰 어떤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시대가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 갔느냐? 뭐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와 제4차 혁명 속에서 이제 그런 공장의 사회는 종말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안 늘고 있다. 임금은 떨어지고 있다. 갈수록. 중산층은 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엷어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갈수록 두터워지는 게 엷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미래는 갈수록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봐줄 곳,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봉건 사회랄까 중세 사회가 아주 암울하게 그려지기도 합니다만 동네라는 데가 기본적인 마지막 피신처가 돼요. 동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심청이 네. 동네 사람들이 그거 다 완전히 지금 사회적인 완전히 자력 구조가 안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젖동량을 하는데 젖도 주고 다 네.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게 다 없어요. 이제 동네도 없고 친척들 지금 다 하나씩 낳고 친척들도 사촌을 1년에 한 번 보지도 못하는데 이게 다 아무도 나를 돌봐줄 것 의지할 곳이 없다 이거죠. 예전에는 대체에 나간다. 큰 도시에 나가면 집안에 누구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이게 할 때 좀 알아봐 달라 그러면 좀 거기서 눈치를 보지만 그래도 몇 달 좀 개기다가 제가 다시 몇 달 좀 거기서 버텨보다가 기숙을 하다가 버티다가 이제 좀 알아보고 또 그러면 그쪽에서 하다못해 일자리도 챙겨준단 말이죠. 어느 가게에다가 뭐 공장에다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이제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자 이럴 때 결국 뭐 그러면 나쁘기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기회다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을 진짜로 즐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동료와 고객으로부터 나를 차별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내가 줄곧 숨겨왔던 감춰왔던 나의 천재성을 이제 발휘할 기회가 된다. 드러낼 수 있고. 예. 그럼 왜 이제 시작을 해요? 왜 우리는 평범하면서 지금까지 못 벗어났나 이거죠. 이제 첫 번째 그거죠. 학교와 시스템에 의해서 세뇌당해왔다 이거죠. 교육. 그 약간 공장에서 잘 일할 수 있는 그거에 맞춰서 교육했겠지.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쳤냐면요. 일단 가서 일부터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가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판 배우는 일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아니면 손님을 상대하는 법부터 가르쳐요. 네. 자, 손님 할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고 아니면 공장에 간다.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농사 일부터 가르치잖아요. 공장에 가도 뭐 공장에 그 일부터 먼저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얘가 앞으로 어느 공장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해요. 학교에 가서 처음 보통 교육부터 시작해요. 보편 교육. 제너럴한 거. 예, 그러니까 네. 뭐냐? 우리 읽고 쓰고 말하고 계산하는 거. 요거는 얘가 앞으로 공장을 갈지 가게를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디를 가도 기본이 되는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되고. 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세뇌되는 거죠. 무조건 어디를 가더라도 말을 잘 듣고 이 사람 말 잘 듣고 절대 주변 사람들하고 그거 하지 말고 아래 사람 잘 돌보고 지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전에 우수상장보다 더 좋은 상장은 뭐냐? 개근상. 맞아. 절대 개근상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몸이 아파도 무조건 학교를 나야 된다. 맞아. 그게 그런 식으로 세뇌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몸이 아프면 쉬는 게 더 낫잖아요. 괜히 하루 더 왔다가 일주일 더 못 오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떻든 와야 돼요. 이런 것들. 네. 이런 세뇌가 당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세수 고든의 책에 네. 아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겁에 질리고 화가 난 목소리가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두뇌에 네. 한마디로 도마뱀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내가 있고 짐승의 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발전을 하면 네. 우리 인간의 내가 이제 다른 포유류나 파충류와 다르게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짐승의 뇌는 특히 이제 여기서 도마뱀의 뇌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두려움, 두려움, 공포. 그래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네, 내가 네. 그 지 있지 않습니까? 지가 뱀을 보면 두려워야 되는데 옛날 어느 사진을 보니까 이 지가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뇌의 편도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 그걸 제가 해버리고 나니까 지가 뱀하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지 잡아먹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 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 뇌보다 너무 더 진화가 오래됐다 이거. 아이고.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는 그 변형계의 감정과 생존 본능에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 이죠. 걔가 울부짖는다는 거죠. 제발 평범해져. 절대 나서면 안 돼. 왜냐? 튀면 너 잘못하면 죽어. 너무 안 됐지 않아요, 인간들? 왜? 아니 정프로님은 막 살다가 이 사람들 모두가 있는데 앞에서 나 싫어, 무서워, 안 하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은 적 없어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누르고 괜찮은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서 차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재빨리 차에 타서 이 차에서도 또 소리도 못 질러. 그 휠을 잡고 뭐 이러거든요. 진짜? 네. 약간 공황.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나의 그래. 감정을 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뭔가 계속 억눌려 온 거죠. 그거네요, 이거네요. 그죠? 예, 그 예. 동화면 내가 계속
나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바이스타하면 안 돼 이렇게 네. 억누르고 있는 거네. 나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생활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억눌려서. 있겠죠. 예. 감정 표현 잘 못하고 예. 아주 튀거나 아니면 아주 못하지 않는 그 예. 적당한 데를 찾아가는 그쵸. 그래 안전하니까. 그 네. 부모님들이 맨날 조용히 해. 아 그랬어요? 조용히 해.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말 좀 들어. 네. 그런 어른이 됐죠. 네, 그다음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범함을 못 벗어났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대는 뭐냐 이거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정말 호환성이 완전 짱인 시대가 왔다 이거죠. 네.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백과사전 최고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거든요. 네. 그게 250년간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뭐 비용으로 따지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갔고 정말 실력 있는 베테랑 편집자 100명 이상이 항상 매달렸는데 네. 그 브리테니카를 지금 위키피디아가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위키피디아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든요. 이용자들이 네. 또 하니까. 근데 왜 가능하냐? 수많은 사람이 한 문장, 한 문단만 써가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이거를 그래서 미케니컬 터크라 해가지고 미케니컬 터크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체스를 두는 로봇이 있다고요. 체스를 두는 로봇. 와, 그래서 이 로봇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케니컬 터크 체스를 두는 로봇은 그 안에 아주 작은 사람 난장이가 들어가가지고 터크가 터키 사람이죠. 네. 그게 들어가서 사실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일을 해내는 거를 미케니컬 터크라고 해요. 네. 기업주들이랄까 경영자 입장에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미케니컬 터크. 터키. 나 네. 무슨 저 특허라는 아 미안합니다. 미케니컬 터크. 터크. 네, 아. 그게 이제 본래 체스를 두는 이제 자동 인형 로봇이에요. 근데 네, 그거 네, 네. 어떻게 하면 맨날 사람들한테 이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터키 그 난장이가 들어가가지고 체스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모든 일을 해내는 것들. 지금 그 시대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한 문장씩 한 문단 쓰다 보니까 이게 브리테니커를 압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지식을 가진 수백만 명이 결합해가지고 느슨하게 결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한 문장 썼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사이니까 브리테니카의 전문적인 최고의 전문 편집자 100명이 아무리 날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 화이트 칼라가 하던 일을 예전에 피라미드 짓는 노동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네, 네. 이제는 전부 다 뭐 혼자 집을 못 짓지만 벽돌 하나 누구나 사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화이트 칼라, 예전에는 기계가 나와서 블루 칼라 할 일을 대체했는데 이제 AI 인터넷 나오면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할 일을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니 결국 우리는 이제 예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한 새로운 솔루션을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호환성의 시대에 우리는 언제든지 한마디로 인간은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모듈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 시대가 결국 우리가 포디즘이 사실은 지금 새로운 어떤 인터넷 시대는 그러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공장에서는 예전에 포드가 만든 그 방식들이지만 지금 인터넷 시대는 인터넷 포디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벽돌 하나씩 올리면서 피라미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할 일이 갈수록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네, 네, 네. 그게 예전에 이제 우리 포디즘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대량 생산이. 자, 콜트 권총 만드는 데 있잖아요. 콜트. 콜트가 권총을 만들 때 부품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권총을 만들었어요. 네. 혼자 뭘 다 만들려면 너무 힘든데 각각 부품을 이제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딱 결합만 시키면 이게 딱 완제품이 된다. 이게 네. 혁신적인 거죠. 네. 자, 그거를 시카고의 도축업자들은 시카고에서 이제 소를 도축하고 나서 컨베이어 벨트 따라갖고 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요거를 정형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는 갈비살을 빼고 여기서는 등심을 빼고 여기서는 뼈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거 돌아가니까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라는 전문가 네. 1인 1기. 한 사람은 하나의 기술만 익히면 된다. 아. 드라이버 뭡니까? 갖고 나사 좋은 사람 나사만 쪼면 되고 그 도색하는 사람 도색만 하면 된다. 이게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 확 딱 결합하니까 이게 완전히 막 혁신적인 막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화이트 칼라 하던 일을 지금 이렇게 위키피디아 하듯이 다 사람들이 하나씩 하니까 이게 이제 한 명이 뭘 거창한 작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뭔가를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하면 다 나는 이제 언제든지 대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예술가 열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뭐 이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어떻게 예술가가 되느냐? 어떻게 예술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다 항상 새롭게 보고 싶고 다르게 보고 싶은데 그렇죠. 다 이제 톱니바퀴는 되기 싫고 린치빈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갑자기 미술학원을 등록해야 되고 음악학원을 등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라든지 선물에 초점 맞춰갖고 일단 뭔가를 나누는 것, 예술의 속성, 뭘 나눠서 퍼줘라는 것들 여기에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선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내하고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로 상호소통한 관계로 만든 사람이 이제 진정한 예술가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결국 이 사람은 린치핀이라 부르고 진정한 예술가가 린치핀인데 그 사람은 대체 불가하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띄는 사람, 리마크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눈에 띄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근데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주장이 그거예요. 기업이나 사람이 주목을 받고 성공하고 눈에 띄는 유일한 길은 남들보다 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남들보다 튀고 두드러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결국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야기거리가 될 만한 것을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크리에이터가 되라는 거고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 내 이야기를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퍼뜨리도록 하라. 그렇게 튀고 가려면 결국 감정노동을 해야 된다. 그 감정노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내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화를 내지 않는 것들. 괜히 사실 참 힘들긴 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담원하고 버럭버럭 코함을 질려갖고 서로 감정 상하고 또 지금 갑자기 공항을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개량이 됐을 때 거기에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책임자 나와 이러지 말고 이 상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서 그 감정 노동을 잘 활용하고 아주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성화시킨 사람을 바로 어떻게 보면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버진 그룹 회장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렇게 설명해요. 자, 이 사람이 푸에르토리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버진 아일랜드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자기가 타고 했던 비행기 그 비행기 편이 개량이 돼버린 거예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이 시간에 맞춰서 못 가면 이 큰 비즈니스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다들 항의하고 과음 지르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다른 비행기편 더 알아보고 이러는데 이 리처드 브랜슨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제 공항 관계자들하고 딱 접촉해가지고 이 전세기 하나 띄우는데 얼마 비용이 드냐 딱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기. 그래서 딱 임차료 물어보고 바로 이제 얼마다 이러니까 바로 이제 저기 작은 칠판 하나 빌려가지고 버진 아일랜드령 비행기 좌석이 있습니다. 1인당 $39 해가지고 바로 딱 다 금방 모으고 비행기 떼어가지고 비즈니스를 무사히 성사시켰다는 거죠. 쓸데없는 이제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소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그 공항 관계자들하고 비행기사 관계자하고 잘 협상을 해가지고 자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여야지. 그 대신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솔루션이 없을까? 이 상황을 타개할 게 뭐 없을까? 그러면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느냐, 임차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예술가라는 거죠. 버진 그룹이 그렇게 탄생한 거군요. 네, 브랜슨이 그랬다고. 와, 멋지네. 그래, 좀 화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로 항상 화를 안 내시려고 예. 하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우리 화내지 말자. 상하지 말고. 에이, 정프로님 화내지 마세요. 저도 화 잘 안 네, 내는 네.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내면 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나누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프로님도 잘 못하고 나누는 저도 거? 못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 잘하세요. 아니 뭐 시간이 없어서 나누고 시간 핑계 대지 말고 나누는데 시간이 왜 그럽니까? 뭘 하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지. 네. 하여튼 뭐 그런 나누는 거 네, 그다음에 네. 어떤 상황에서도 화 잘 내지 않고 감정 노동 잘하는 거.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들에다가 결국은 항상 남들하고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례가 뭐냐면 앤스로폴로지라는 뭐 매장 가게가 유명합니까? 앤스로폴로지라고 무슨 여성들 예쁜 옷하고 인테리어 소품이 미국에서 유명한 겁니다. 네. 거기 근무하는 이제 그 키스 존슨이라는 구매 담당자가 있대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1년 중에 6개월 여행 떠난대요. 회사 일이 6개월간 여행이래요. 네. 무슨 일을 하냐면
미국 시골 구석, 전 세계 시골 구석구석 벼룩시장을 다니고 중고 물품 장터를 다녀가면서 특별한 물건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구매해가지고 보내고. 그 엔트로폴로지 매장에 보내가 꾸미는단 말이죠. 멋진 일이다. 그 공간을 꾸며낸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결국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스타벅스가 유행했던 게 이 다른 커피숍이 많은데 이 스타벅스 공간에 이 가지는 뭔가 묘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우라. 네. 여기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공부를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나도 뭔가 내가 뭐 잘하고 있는 느낌. 네. 이런 느낌들을 하는데 바로 이 엔트로폴로지 매장이 다른 가게와 다른 차별점이 바로 이런 사람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 뭔가 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문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은 자 사장이 자 이거 사와 전무가 이거 사와 이러면 이건 절대 이 비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솔선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니까 이거를 결국 이 비즈니스는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물론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탁월함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헛발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 할 수 없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벽돌 옮기는 일밖에 못해. 벽돌 그냥 여기 있던 거 저기 옮기는 것밖에. 그럼 나한테 도대체 어떤 예술을 해야 되냐? 이게 예술이 가능하냐? 이건 정말 이건 단순 노동이고 반복 노동인데. 자 여기서 세스 고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벽돌 옮기는 일 말고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다면 이 평범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 같은데? 그거잖아요. 벽돌을 옮기는 것밖에 못하면 벽돌 옮기는 거에만큼은 또 다른 나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뭔가 인간적 작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봐라 이거죠. 뭔가 예를 들어 벽돌을 옮기면서 노래를 부르든 네. 벽돌을 옮기면서 이 벽돌에 뭔가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든 예술성을 한번 예, 나타내 보든 행위 예술을 한번 해보든 벽돌을 가지고 그럼 이건 어때요? 이미 나는 부품이잖아요. 공장의 부품. 근데 내 옆에 이 사람도 다 부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그 아까 말씀하신 것들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부품이 네,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부품이 되든지 뭔가 그런 걸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럼 톱니바퀴가 아니라 린치핀이 된다는 거죠. 그럼 린치핀이다. 제가 재밌게 느낀 게 예전에 그 친구 중에 이제 그 보험회사를 다녔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계리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 요율을 계산하고 아주 그 수학.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들어있는 이제 사람들이 다 수학과 전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서에 전부 다 수학하면 날고 기는 사람들 최고 전문가들이 몇십 명 모여 있는데 그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수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수학 전공자가 아닌 과장이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 이 회사 일이 안 된대요. 뭘 하길래 그럴까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한 린치핀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잘 한번 이야기하고 서로 웃기게 해주고 서로 간에 이 관계들 잘 챙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수학적인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업무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승진하고 이런 건 다른 사람들은 경쟁자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 박수 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린치핀이라는 거예요. 린치핀이라는 거죠. 네네네. 뭔가 거기서 인간관계 상호작용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회사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있어야지 그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 사람들이 이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 그 린치핀인데 사실 수학하고는 별 상관이 없대요. 실제 수학 업무 잘 못한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신은 이거를 근데 그걸 수학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린치핀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문까지 다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사실은. 정말 내가 그럼 이건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가 아닌데도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린치핀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나 같은 사람이네. 정프로님. 네, 왜냐면 이제 뭐 전문 분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전문가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문가가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질문을 네. 하면서 요약 전문가이기도 하고. 잘 끌어내고 어쩌면 이게 린치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감정 노동이잖아요. 감정을 이용해서 감수성 노동이네요. 그래. 감정과 지성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그렇죠. 어떤 부드럽게 만들어내니까 딱딱한 책을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난 린치핀이다. 나는 통과했어. 좋겠다. 부럽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도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감정 노동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 기피하잖아. 아유 난 사람들이랑 만나기 싫고 그냥 아유 나 이 일이나 할래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 재밌는 일이 세상에 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이 감정 노동이라고 불러요. 감정 노동.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천재가 있고 관대함에 누구나 성선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기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의 자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돼야지만 오히려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기계가 호환될 수 있는 일은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여기서 참 재밌게 봤는데 왜 프랑스에는 수제 명품 명품 브랜드가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 이제 17세기인데 루이 14세 지금이 곧 국가 다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네. 프랑스 나름 이제 융성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만, 그 당시 이제 영국이랄까 여러 가지 스페인,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식민지 경쟁에서 프랑스가 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재무장관이죠. 이 콜베르가 고민을 했던 거죠. 이 우리가 이 나라 전체로 지금 뭔가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밀리고 있다. 우리 국가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한 끝에 딱 결국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매출을 결국 올리는 것은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다. 사치품 만드는 산업을 장려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치품 만들겠다. 명품. 그래서 장인들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패션 위주 만드는데 예쁘게 만든다. 빚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랜드 낙인을 꽝 찍어가지고 보내면 엄청난 우리는 이익을 벌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뭐냐면 루이비통 에르메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루이비통은 파리 외곽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뒷뜰에 작업실 잠깐 하나 차려놓고 손으로 계속 이제 트렁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에르메스는 이제 11장을 본래 만드는 그쪽이잖아요. 11장 만드는 장인에게 야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최고고를 만들어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우리 와인 상반유의 포도주 만드는 사람들은 전문가를 초청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게 신선하고 최고의 어떤 이 탄산을 유지할까 그래서 만드는 게 샴페인. 샴페인은 우리가 항상 상판에서만 나는 스파클링 와인이 샴페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와 옷과 먹는 거와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액세서리와 이 지금 이제 지금도 살아남는 명품 브랜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그 당시 영국은 뭘 하냐? 막 공장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익명의 노동자. 지금 여기는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름이 딱 있지 않습니까? 샴페인, 상파뉴 지방의 사람들. 영국의 노동자들 이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익명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들어갔죠.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면적물 만드는 직조 공장, 값싼 접시 만드는 도자기 공장 막 세워갖고 막 들어갔죠. 문제는 그런데 그런 대량 생산하고 이런 공장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 떨어지면 영국이 안 되면 이제 미국 갔다가 미국 안 되면 일본 왔다가 일본 안 되면 한국 왔다가 지금 또 중남미 갔다가 다 베트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이거죠. 인간의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복제가 안 되니까 지금도 프랑스 브랜드는 여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린치핀이고 어떤 게 예술가로 사는 거냐? 결국은 예술가로 살아야지만 당신은 가치가 있고 오래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린치핀 같은 사람이 물론 되기가 쉽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고 나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월드 하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뭐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린치핀으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처음 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저자가 딱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 맞지 않는 요구다. 이 책의 주제와 안 맞는 요구다는 거죠. 왜냐하면 린치핀에 왜 이제 중요하고 어떤 시대가 도래했는지 그리고 린치핀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게 내가 말한 이 책의 핵심이고 어떻게 되는지는 지도를 알려달라. 지도는 없다. 지도자가 되는 법이 있냐 이거죠. 리더가 되는 매뉴얼 없지 않냐 이거죠. 자기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런 책 아무리 찾아봐도 화가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술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이라. 지도가 있다면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지도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나는 지도가 없어서 너무 좋다. 세서 고든이 말한 거는 그 지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 중요성을 환기하고 더 이상
그 도마뱀의 내 그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칸트가 왜 진정한 천재는 예술가라고 했느냐. 과학자도 천재가 아니고 뭐 이런 건 천재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천재는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천재를. 예술가는 이걸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날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붓을 각도를 45도로 해가지고 파란 물감을 10cc 넣고 해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결국 예술가 되라는 것은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매뉴얼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도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가가 되고 그게 바로 린치핀을 누가 대체하냐 아무도 대체하지 못한다. 그 바퀴의 린치핀을.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계를 만들고 또 서로 먼저 베풀면서 그럴 때 결국 우리는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뭐 거의 책의 내용이 다 나온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건 아니죠. 예, 여기 린치핀이 되기 위한 목록이라든지 또 린치핀이 되려고 선택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지도와 매뉴얼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만 아예 없으면 이 책을 읽을 이유는 또 없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에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이 책의 강점은 그 세스 고딘 자체가 워낙 유명한 마케팅 구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 실제 사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야 될까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버진 그룹 이야기도 했고 그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교양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린치핀이란 책 저희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이 세스 고딘의 책 린치핀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서점 찾아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따라오시면 편리하게 또 구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린치핀 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책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책 하나 또 골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